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뭐 바이오, 오늘 시장을 보니까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이었고 어저께 이제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세계 증시와 한국 증시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정책이 이제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이런 지금 금리 인상 같은 FOMC에서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이 또 이제 미국이 진행을 하고 내년에도 3회 정도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격을 받았니 어쨌니 하는 건 다 개소리예요. 그런 소리는 들을 필요 없고, 미국 증시는 지금 이제 버블입니다. 버블이고 전 세계 증시가 주도 섹터가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금 보면은 가치주들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차별화가 심각했다. 심각한 수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지수는 이제 빠지고 그동안 주도 섹터들이 무너지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이게 계좌는 괜찮을 거예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뭐 꼭지에서 바이오 따라잡고 IT 따라잡고, 제가 영상에서는 저는 이제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초부터 쳐다보지도 말자. 올해 초부터 한 뭐 40%, 50%, 뭐 60% 이렇게 갔어도 그 구간에서 쳐다본다는 거 결국은 꺾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게 폭탄 돌리기란 말이에요. 폭탄 돌리기. 위에서 이제 사가지고 더 간다, 더 갔다 빠진다, 이거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빠진다, 더 갔다 빠진다, 얼만큼 더 갔다 빠진다, 이거는 알지 못해요, 아무도. 그런데 내가 집었던 시점에, 내가 진입했던 시점부터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것들이 빠지는 거는, 바닥주들이 빠지는 거 더 싸지니까 기회예요. 왜? 애초에 바닥주라는 거는 싼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싼 섹터고 가치적으로 굉장히 싸기 때문에 업황만 돌아서면 이거는 굉장히 크게 주가가 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꼭지 주식들은 무너지면 회복이 안 된다. 이거 9월달에 이제 투매장이 나면서 이제 그 구간에 이제 다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9월달에 이제 투매장이 나오면서 IT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얘기 했겠죠. 증권방송에서 계속 얘기했고, 안 빠진다. 다른 놈들 다 빠지는데 IT는 안 빠지지 않냐. 이게 주도주니 어쩌니 하면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 물량을 넘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받쳐주면서 넘겨야 개미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주들 다 손절 잡고, 다 꼭대기에 있는 것들 다 이제 옮겨 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기만 하면 빠지는 거야. 항상 주식이 그런 식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 시세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단기 시세라는 이 자체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확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확률, 장기, 중기, 단기예요. 자, 확률이 장기적으로 가져갈수록 확률이 좋아집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에요. 장기 투자를 하면 확률이 거의 90% 이상까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치 분석을 해서 들어가면. 자, 중기 포지션은 이제 한 70%, 80% 보는 거예요. 이제 좀 실력이 떨어지면 한 60%에서 한 80%. 자, 단기 확률은 50%에서 70% 보는 겁니다. 장이 좋으면 이제 7, 80% 가는 거예요. 내가 샀던 종목이 바로 튀는 자리는. 장이 안 좋으면 한 50%에서 60% 유지되는 거예요. 실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포지션을 집어내지 못하고 이거 시장 상황을 분석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매매를 절대 하면 안 돼요. 단기 매매라는 거. 저 이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단기 매매는 전 진짜 대한민국의 손가락 10개 안에 들어간다 하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해요. 단타는 안 합니다. 단타, 장중 단타라는 거는 그거는 장 상황에 따라서 확률이 막 10%에서 90%까지 널뛰어요. 이 확률적인 매매로 다가설 때 단타라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은 아예 안 해야 돼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아예 안 하고 장이 좋을 때만 하는 게 단타예요. 근데 수익률 측면에서 떨어지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단타라는 거, 장중 단타라는 걸 그렇게 해야지만 시장에서 거의 한 70% 80% 확률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장중 단타는. 장이 안 좋을 때는 어지간하면 무너집니다. 가다가도 무너지고, 이게 뭐 차트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중 단타라는 거.
그래서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해도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가치가 반영이 되기까지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 무너지든가 뭐 어떻게 된 다음에 이런저런 변곡점이 발생을 해야 돼요. 꼭대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것처럼 바닥이 어딘지도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모아가는 측면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다가 시세가 터졌을 때 챙기고 나오는 게 주식 투자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다림이다. 확률에서 이기려면 기다림을 알아야 돼요. 이런 장에서 이제 극면하게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는 현금 30%, 50% 운영 중인 분들도 있고 현금 20%, 20%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리딩 계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응을 리딩 계좌보다 천천히 가져가겠다. 뭐 이제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왜? 리딩 계좌라 그래갖고 리딩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면은 바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기다리면 바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떨어졌다 가는 것들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럼 굳이 현금을 지금 같은 장에서 현금을 활용한다고 마구잡이로 사고 팔고 하면 안 돼요. 왜? 지수가 폭락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거의 지금 한 7대3 정도 저는 보고 있어요. 자, 폭락 가능성이 이제 7, 폭등 가능성이 3. 만약에 폭락 가능성이 점쳐지면 또 계좌 비중을 확 줄여버리는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장중에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현금 활용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운용을 해야 됩니다. 왜? 이 현금이 없으면 그냥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진짜 싸졌을 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현금을 한꺼번에 만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막 계속 조금씩 채워가는 부분이 뭐냐면, 그때 우리가 현금 만들었던 구간보다 내려와서 좋은 자리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들을 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담고 있는 거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오늘처럼 이제 변동성 키우면서 빠졌는데 주도주만 싹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올라갔다고. 상승 종목이 더 많다고. 급등 종목들은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전체적으로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적은데 급등 종목들은 상승 종목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건 종목 장세예요. 좋은 장세라고. 지수가 떨어진다 그래도 무너질 장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수 폭락이 오게 되면 이건 변수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 주도주가 막 10몇 프로씩 그냥 다 개박살 나버리는데 지수가 막 보합권이다. 마이너스 1%도 안 빠진다, 지수가.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급등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맞춰가는 거니까. 왜? 시총이 작은 애들이 애지간히 급등을 해주지 않으면 그걸 못 맞춰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지수 폭락이 온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건 이제 인버스 비중으로 활용을 하든가 현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무조건 현금 많이 들고 가세요, 지금은. 회원분들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내가 맞춰서 대응할 수 있다 라고 자신이 있고, 만약에 내가 대응을 잘 못해도 견딜 수 있는 마인드를 갖췄다. 우리 초기 회원분들은 9월달에 다 견뎌봤으니까요. 10월, 10월달, 9월달에 투매 나오니까 어때요? 10월, 11월달에 폭등해버리잖아. 그런 구간이 무조건 또 만들어져요, 투매가 나오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계좌 자금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수 등락폭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길 게 없고, 내일은 아마도 조정이 나올 확률이 크겠죠. 조정이 나올 확률이 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내내 조정이 나올지,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이제 월화에서 반등이 나오고 월요일 수요일에 반등이 나오면 내일은 이제 거의 빠질 것 같고요. 이제 반등이 나오면 목금요일날 목금에 또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나올 확률이 높다.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폭락 나오면, 지수 폭락, 금요일날부터 이어져서 만약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지수 폭락 나오면 단기 바닥에 잡힐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다음 주에 만약에 단기 바닥에 잡힌다. 그럼 주식 비중을 70% 80% 이제 가는 거예요. 70%에서 90%까지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이제 바닥이 완전히 잡히는 흐름이 확인이 될 때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운영을 하면 절대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고르고 골라서 이런저런 업황이고 뭐가 다 따져가고 편입을 한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수의 연동에서 크게 무너지거나 박살날 흐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판단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실수를 해서 9월 달에 주식 100% 사인을 냈으면 그 당시에 이제 뭐 한 50%에서 70%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주식 비중을. 이때 만약에 9월 달에 냈으면 지금보다 계좌 수익률이 10% 20%는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주식 100% 사인이 나갔어요. 그래서 견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견디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날아간 건데, 긴 흐름으로 보면 이런 실수들은 계속 있을 수 있고,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실수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북한 리스크가 이렇게 크게 터질 줄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부분이 이렇게 시장에, 왜냐면 6월 달부터 조정이 들어갔던 구간이기 때문에 8월 달 부분이면 거의 끝나가는 구간이 반영이 됐다고, 만약에 터지더라도 반영이 되었다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 심리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투매가 나온 거예요, 9월 달에. 이런 부분들은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더 빠르게 돌아선 거고. 그리고 이제 주도주의 변화.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통신, 자동차로 간다. IT에서. IT에서 통신, 자동차로 간다. 자, 바이오는 화장품. 얘네들은 2015년 주도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주도를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해요. 화장품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중국 관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화장품 쪽이나 뭐 엔터 이거 엮여서 중국 소비주 관련 쪽이 중국이랑 이제 뭐 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괜찮을 수 있겠다. 라는 흐름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기술적인 내용 부분이에요. 가치 측면으로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애지간한 고소 아니면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 이거 안 해도 요런 거 해가지고 뭐 보험 제일 안전한 건 지금 보험 섹터예요. 그런 섹터들 해가지고 운용을 해도 훨씬 이게 계좌 수익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진짜 애지간한 고수가 아니면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면 고평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치적으로는 지금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바닥이 어딜지 잡아낼 수가 없어요. 물론 꼭지가 어딜지도 잡아낼 수가 없지만, 그럼 변동폭이 확대되는 구간이죠. 그럼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하려면 우리는 이제 계좌 비중을 거의 뭐 5% 그 미만으로 이제 운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쪽 섹터들은. 그러면 그냥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냥 놔두는 거는,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적립계좌에도 이제 단기 시스템을 입힌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계좌 수익을 확대해주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리스크 해지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 같은 경우도 단기 종목들은 절대 매일 대응이 안 되는 분들은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죠. 중기, 장기 종목들만 가지고 해도 계좌 수익률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공포를 만들면 사면 되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공포를 만들면 많이 담으면 돼요. 가치존을 많이 담으면 되고, 시장이 만약에 미쳤다. 그러니까 뭐 광분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구간은 꼭지가 되는 거야. 신라젠. 광분하니까 어때요? 지금 꼭대기에서 거의 한 30-40% 빠진 것 같은데 몰라요. 이건 바닥이 어딜지. 이 종목은 뭐 신라젠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원까지 빠질 것 같습니다. 4만원까지 빠지면 한 60-70% 나오잖아요. 그 구간에서 바닥을 다시 잡으면 이제 뭐 미국에서 임상 부분에서 무슨 뭐 호재 뉴스가 들리고 하면 이제 슈팅이 다시 강하게 나오겠지만 뭐 한 4만원 구간대에서 잡혔다가 살짝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박살나버렸고 10,000원, 20,000원 가버릴지도 모르는 거라고. 신라젠 같은 종목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신약이라기 때문에 신약 같은 경우는 이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바이오를 하려면 지금 쳐다볼 수 있는 거는 신약 부분이 아니고 시밀러,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걸 주도로 해서 그 시밀러 관련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지금 줄기세포 이쪽은 이제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들은 실패 확률이 그래도 신약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쪽만 봐야 돼요. 얘네들은 완전히 단기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고, 신약 부분은 이거는 뭐 이슈성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폭은 더 클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쪽이 그나마 실적도 나오는 거고 앞으로 지금 무언가 보여질 거란 말이에요. 내년 내후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게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일단 뭐 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한 2년 3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증시가 폭락이 나올 이제 뭐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IMF 때처럼 그런 상황이 한번 나올 겁니다. 언젠가는. 그게 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년에서 한 3년 안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는 저는 제 생각에는 코스피 3000, 코스닥 1500에서 3000, 이 정도 갔을 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가장 많이 무너질 게 뭘까? 그럼 얘네예요, 얘네. 얘네가 가장 많이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화장품, 바이오, 뭐 지금 고평가 섹터들, 걔네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한 90%씩 빠져요. 이렇게 되면 80%, 90%씩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 구간은 아마 2018년도에는 거의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싶고, 이게 빨리 온다 그러면 그 무너지는 흐름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면 지금 전 세계 버블 시작 중. 그러니까 이 버블이 시작이에요. 이 버블이 2년, 3년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코스닥은, 코스피는 4천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러면 한 3천 구간이 넘어서는 구간부터는 이건 이제 저평가가 아니에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포인트가 넘어가는 구간에는 이거는 이제 중기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저평가가 아니에요. 3000포인트를 넘어서 갈 수도 있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오면 이거는 이제 닷컴 버블 때처럼 4차 산업 버블이 오는 거예요. 닷컴 열풍 때 이제 3차 산업 그 시점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인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전 세계를 지금 뭐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번 4차 산업에도 그런 기업들이 탄생을 할 거예요. 그 전에 전체적으로 관심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버블이 이제 시작 중이다. 이거는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면 내년에 당장 무너질 수도 있고, 그 무너지는 시점 무조건 나옵니다. 이제 달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달러가 지금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구간에는 버블이 계속 이어져요. 달러가 갑자기 초강세로 돌아서고 물가가 폭등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버블이 꺼지는 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구간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 쪽으로 자산을 많이 옮겨놓고 이제 인버스 비중 운영하면서 천천히 채워가면 되죠. 천천히. 그렇게 해서 천천히 채워가서 운영을 하면 되겠고, 주식시장을 이게 버블이고 뭐 폭락해가고 지금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3천, 4천 간다면 이게 10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 그래도 주식시장을 떠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한국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망하지 않으면 절대 주식시장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게 빠진다 그래봐야 종목도 50%에서 70% 빠진다고. 그러면 버블을 확대해갖고 막 1000%, 10,000% 이렇게 수익 냈던 것들이 50%, 70% 빠져봐야 그게 빠지는 거냐? 빠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항상 자산시장은 이런 이제 뭐라 그래야지?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파동에 대한 이제 변곡점은 항상 나옵니다. 그런 변곡점을 관리를 잘하면 주식시장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패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인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꼭지잡이만 하지 않으면 돼요. 꼭지잡이만 하지 않으면 안전하다. 주식시장은 꼭지잡이만 하지 않으면 안전하다. 자, 이제 시황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 이 정도로 마치고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 영상 올라갔던 거에서 이제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톡톡님 덕분에 주식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고 강의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홍덕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영수님도 감사드려요. 자, 거시적으로 위험성에 대한 리스크는 확인해야 됩니다. 더불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시기 및 폭 정도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걸 확인할 필요 없어요. 제 판단에는요, 금리 인상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버블을 어느 정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버블이 완전히 심각해지고 하면 한순간에 그냥 나라가 쫄딱 망해버릴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속도, 폭 이런 거는 확인할 필요가 없고 무너지는 시기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예를 들어 3% 4% 했는데 과거에는 한 7, 8%가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이 한 금리가 4% 5%권 간 들어가면 가계가 불건전해진다. 자산이 불건전해진다. 그러면 거품이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뭐 부동산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평생 벌어갖고 집을 살 수 없다. 이거는 다 빚으로 돌아가는 경제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서 뭐 반토막이 아니고 한 7, 80%, 90%까지 빠져야 돼, 집값이.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해서 버블이 한번 붕괴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집값이 지금 6억 하던 게 6천만 원까지 빠지면 열심히 일해서 벌면 다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집을. 그런 구간까지 될 때까지 버블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자산이 싹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국가 자산이 싹 날아가 버리겠죠. 뭐 은행 부도나고 뭐 개박살 나고. 그런 구간이 어딘지를 보면 돼요. 이게 시작되는 거. 이제 뉴스에서 맨날 경매 넘어가고 집들 경매 넘어가고 한순간에 밖으로 내몰리고 빚쟁이 되고 그런 사람들 많아지는 그 구간을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 구간이 보여지면 그런 흐름들이 보이면 이제 그게 증시에서 먼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면서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뭐 금리 인상을 뭐 어느 정도에 예를 들어서 4% 5% 금리 인상이 금리가 이제 4% 5%까지 인상이 됐는데 서민들이 잘 버텨. 그럼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7% 10%까지 올라가야 서민들이 박살 나는 거고 서민들이 4%까지만 갔어도 버티질 못해. 그러면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는 이거는 예단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그래서 그런 무너지는 흐름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겁먹을 필요 없다. 무너지는 거 보고 빼도 된다. 자, 항상 감사합니다. 매번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의 중요성을 항상 배워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슈라님. 항상 제가 리딩하는데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죠. 채팅창이 되게 조용한데 슈라님이 이게 뭐 채팅창으로 떠들기 시작하면 좀 활기가 돌아. 그리고 조금 조용하면 채팅창이 되게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좀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고요. 자, 이런저런 악재 신경 안 쓰고 그냥 장기 보유하면 수익이 나겠죠? 이 장기 보유라는 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 되고, 싼 종목, 저평가, 가치주만, 가능하겠죠. 아, 나는 뭐 지수가 무너지는지 말든지 관심 갖기 싫다. 그러면 수익을 작게 잡으세요. 이게 올라갈 때 수익을 작게 잡고 가치주만 사다가 그냥 때려 박아 놓으면 당연히 장기 보유하면 그냥 수익이 나죠. 한 5년 10년 두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분석력이 정말 대단하세요. 자, 분석력이 좋으니까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좋아요. 자, 오늘 이제 댓글은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고 오늘의 이제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에 댓글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동차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라. 그래서 이제 할 시점이 온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제 자동차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뭐하고 했는데 이게 계속 이게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들이 보이고 뭐 지지부진하고 뭐하고 하면 별로무 소리들이 다 나오고 뭐 이제 나오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바닥이 잡혀가는 흐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대형주는 이제 10년 트레이딩 누적 수익을 모아라. 대형주는 사실 그냥 보유만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년에 20% 이상 계좌 수익을 못 쌓아가면 평균에서 한 3년 평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주식 투자 매력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5년에서 10년 봤을 때 이제 매년 20%씩 복리로는 쌓여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면 이 정도의 기준은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이상이 만들어져야 이제 주식 투자가 저는 이제 매력이 굉장히 있고 또 서민들이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제 수익금으로 모아가기 좋은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전체를 하나의 섹터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이제 대형주는 뭐냐. 만도 현대모비스. 가장 많이 하는 종목이죠. 자동차 부품, 이게 주도주들이에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절대저평가. 자동차 기업 전체 주도주 실적을 확인하면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못 가면 자동차는 전체 못 간다고 보면 됩니다. 2차 전지는 이제 IT와 결합. IT, 소재. 이 부분이 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랑 좀 관련이 많이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자동차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애매한데 이제 수소, 전기차 이쪽부터가 이제 자동차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만도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움직인다는 전제 하에 얘네들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거의 바닥을 잡아가는 중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절대 저평가예요. 자동차 기업이 자동차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려면 현대차, 기아차가 무조건 움직여줘야 됩니다. 얘네들이 못 움직이면 못 움직여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대차, 기아차에서 투자를 많이 해주고 물건을 잘 팔아서 부품을 많이 가져다 써야 돼요. 국내 기업들한테, 국내 중소기업들한테. 그렇게 해야 이제 전체 자동차 산업이 살아나는 거죠. 얘네들이 몰락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끝나지 않았다. 왜? 자동차 모멘텀이 이렇게 있는데 정책적으로도 밀어줄 수밖에 없고 현대차가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 자율주행차냐 뭐니 막 이거 뭐 보여주고 뭐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산업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채 정도의 조선은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이제 태양광이 과거에 화랑이 왔다가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치킨게임 들어갔던 것처럼 조선은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자동차, 철강 이거는 이제 그게 끝났다고 보여요. 저는 치킨게임 마무리 단계. 그래서 뭐라는 거죠.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공급량을 찍어내다가 자 우리는 이제 질적으로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철수를 했어요. 야 이제 니네들 지원 끊는다 하면서 엄청난 모멘텀이 생긴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 수요 확대. 자동차는 이제 수요 확대. 자 그러면 철강은 뭘까요? 철강은 공급 축소.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결국은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팔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는 수요가 확대가 되겠죠. 자 철강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가장 철강 섹터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게 자동차 관련 강판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다른 섹터들 이제 뭐 건설이나 조선 이쪽에다 납품하는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단 말이에요. 조선업황이 먼저 바닥을 찍고 턴하는 것 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자동차보다 조선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 그 건설하고 조선 그쪽에 있던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조선은 결국은 내가 쳐다보지 말자 그랬잖아요. 무너지는 흐름들 보이죠? 막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적자 발표하면서 이제 구조 유상증자 들어가고 이런 것들 다 뻔하다고. 왜? 빚이 많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경기 안 좋고 빚이 많으면 그 업황이 안 좋고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 나는 거지 뭐. 대기업이라고 뭐 다른 거 있나? 자 대우조선해양 망이고 뭐 이런 흐름들이 보여져요. 그쵸? 그러면 가장 빨리 몰락하는 거예요. 얘네는 모멘텀이 없어요. 자동차처럼 그런 엄청난 모멘텀이 없고 철강 같은 자산주도 아니에요. 조선은 빚이 많아 건설하고 철강 같은 경우는 자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얘네들은 어지간히 박살이 나 이쪽 업황이 어지간히 박살이 나도 망하지 않아요. 철강 섹터는. 그리고 기존 수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그래도 이 설비 같은 걸 다 해가지고 진입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데는 이 성장 모멘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거의 최대 저평가 섹터라고 보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싸요. 철강 섹터가 가장 싸지 않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싸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쪽에 이제 자동차 모멘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쪽에 수요가 늘어나죠. 자동차 뭐 자율주행차 많이 팔리고 뭐 전기차, 수소차 많이 팔리면 자동차 강파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축소돼요. 가장 많이 철강 제품을 찍어대던 중국에서 공급을 축소한다. 이건 대규모 호재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언젠가 주도주가 되든지 아니면 주도주 밑에서 따라가든지 결국은 가장 장기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철강이라고 봅니다. 자, 나중에는 이제 철강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동차의 이야기니까 이런 업황을 살펴보는 것들을 지금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다는 거고, 대형주는 이제 추세가 잡히면 이제 10년, 20년간 상승을 시작합니다. 이 상승이 뭐 1, 2년 만에 끝나지 않아요. 중소형주처럼 1, 2년 만에 끝났다가 1년 폭락 나오고 바닥에서 2, 3년 기었다가 다시 상승 나오고 뭐 이런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형주는 계속 가버려요. 그러니까 추세를 잡으면 끝까지 가버린다. 자, 먼저 움직이는 거는 이제 우리가 착시 현상. 이제 자동차 업황이 확 들어서면 일단 현대차, 기아차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 확대를 합니다. 그동안은 현대차, 기아차가 돈만 들고 있었어. 돈만 많았어. 부채도 없다고. 돈만 많이 들고 있다가 유보율이 엄청난 회사들입니다.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뒤처졌다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뭐하고 죄다 팔아대고 눈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기차, 수소차, 얘네들 흐름이 어떻게 될까? 왜? 딱 했다가 시기가 너무 빨라버리면 어때요? 이쪽에다 투자 이빠이 해놨던 애들은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한 10년, 5년 동안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적어. 박살 나버릴 거 아니에요. 먼저 움직였던 게 이제 GM이라든가 뭐 있어요. 이런 자동차. 걔네들보다 저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를 더 좋게 봤던 게 어차피 나중에 기술력 같은 거 따라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기술력 좋은 회사 인수합병 하면 되고 돈이 많으니까 투자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기술력 좋은 기업들이 인수합병해서 돈 주고 사버리면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뭐 모비라인이 뭐 엔비디아, 모비라이 뭐 이런데 여기가 이제 GM이 인수된 건가? 어디 아무튼 인수가 됐어요. 얘네들이. 구글이 인수가 됐나? 얘네들이 이제 뭐 그거 관련이고 이제 뭐 전장, 뭐 하만, 전장 1등. 자, 삼성에서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얘처럼 돈 주고 사버리면 된다고. 기술력은 개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요즘 자본시대에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왜? 시총 얘네가 예를 들어서 한 5천억 1주 할 때 얘네들이 돈 주고 사버린다고 그냥. 아니면 내가 돈이 부족해. 자동차 기업들 몇 개 엮어서 돈을 같이 사는 거죠. 지분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YG 엔터 지분을 뭐 네이버도 갖고 있고 루이비통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협업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걸 이제 뭐 M&A라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일단 현금만 많이 들고 있으면 적자만 나지 않으면 돼요. 적자가 이제 확대되고 뭐하고 하면 들고 있던 현금이 줄어드니까. 근데 현대차, 기아차는 잘 버티고 있었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적자 부분이 만들어지고 뭐하고 한 거는 통상임금 때문인 거고 통상임금 소송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움직이고 있잖아, 기아차. 응? 자, 뭐 잔업 줄이고 뭐 줄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어저께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법인세 이게 인상이잖아요. 이제 나가면 돼요. 미국 같은 데다가 투자 확대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생산설비 줄이면 돼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생산설비 많이 둘 필요가 없어요. 왜? 맨날 파업 했애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맨날 파업이나 했었고 골때기 아프고 중국이랑 샤바샤바 해갖고 하면 돼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샤바샤바하고 신흥국에 많이 진출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금 많이 내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는 우리 일반인들보다 이쪽 운영진들이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믿고 투자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생각만 하고 말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법무팀이며 뭐 별로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인력들이 다 있다고. 이런 대기업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 수혜는 누가 볼까요? 자, 부품업체들이 먼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 기아차는 굉장히 장기적인 흐름을 타고 가는 거고 부품업체들은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이 포착이 될 겁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통신의 5G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적이 폭발할 거라는 거. 2018년도에 폭발할 거라는 거. 2017년 초부터 알았어요. 그때부터 모았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쳐다보잖아. 움직이니까. 그쵸? IT? 움직이니까 IT만 주고 있다가 이제 움직이니까 이제 쳐다보는 거야. 그럼 어때? 주가는 이미 꼭대기까지 와버렸는데. 몇몇 종목들은 그렇게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있죠. 물론 이게 뭐 장기적인 꼭대기라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단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입하려면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또 IT가 움직일 텐데 그럼 또 IT도 따라다니고 바이오 움직이면 바이오 따라다니고 이래갖고 개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지금 자리에서 가장 싼 구간이라고 지금 자리가 가장 싼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 2년 정도 트레이딩해서 자산이 있는 중수 고수급 이제 트레이더들, 우리 회원분들은 전부 이제 트레이더를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코멘트 뉴스만 뒤져봐도 다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분석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를 이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 거고, 내가 그거 대신 봐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 거고, 종목 내에서 그런 업황 같은 게 판단이 됐으면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들은 스스로 실력을 갈고 닦고 있다. 우리 회원분들한테 제가 다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계좌 운영을 하면서.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익금으로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내가 만들어 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 매집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있고, 뭐 이제 시작인 거예요. 뭐 통신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많이 못 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자동차가 만약에 주도주로 부상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계좌 막 3더블, 뭐 5더블, 10더블 이렇게 난다고. 자동차 얘네들, 자동차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기업들, 부품주들, 자동차 대형주들, 얘네들로만 자산을 굴려갖고, 이게 전체 비중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비중으로만 돌려도 계좌가 팍팍 늘어나는 구간이 나옵니다. 시세가 폭발할 때. 시세가 폭발하지 않을 때는 이제 수익으로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트레이딩을 하면서. 자, 자산 규모가 작은 투자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음봉 때마다 저축하면 됩니다. 기아차가 지금 뭐 한 3, 4만원 하면 3만원 생기면 그냥 계속 사면 돼요. 음봉일 때마다. 음봉이 아니면 계속 은행에다 넣어놔요. 계좌에다 넣어놓고 음봉일 때마다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저축인 거죠. 저축금이 좀 크면 현대차로 저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축을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고,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되겠죠. KT, SK텔레콤, LG 플러스, 뭐 이런 거 먼저 하라고요. 이런 것도 같이 섞어서 해야지. 그리고 또 보험 있잖아요. 보험 뭐 있어? 삼성화재. 그리고 뭐 그냥 다 아는 것들 하라고. 보험 있으면 뭐 삼성화재. 증권 뭐 있어요? 삼성증권. 뭐 이런 걸로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면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 늘었을 때 내가 좀 매매도 하고 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익을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확대할 수 있겠다 하면 시간을 조금씩 쪼개도 되는 거고, 내가 자산이 하나도 없을 때는 저축을 하라고. 저축을, 종잣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저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배당도 쌓이고 주식도 쌓이고 결국은 자산 가치는 계속 커져가는 거죠. 기아차, 현대차가 망하지 않으면 돼요. 기아차, 현대차가 망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큰 수익을 안겨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아차, 현대차가 만약에 노키아, 과거에 이제 삼성이나 뭐 이런 데가 살아남았는데, 뭐 삼성하고 거기서 죽여버린 게 노키아죠. 그리고 옛날에 무슨 기업이었지? 뭐였더라? 모토로라. 맞아. 모토로라하고 노키아 뭐 얘네들이 죽었지. 삼성하고 그 애플이 크면서 얘네들이 죽었잖아요. 이것처럼 죽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죽어버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이것처럼 죽어버리면 뭐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상장 페이지도 기업이 망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거고요. 한국의 이제 자동차 산업은 몰락하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이번에 이제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해외로 많이 이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산 기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민들은 이제 뭐 일자리 같은 부분들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동화가 더 진행이 되고, 이제 법인세가 예를 들어서 그 정책이 이렇게 다른 전체 국가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이제 몰락을 할 거예요. 이제 이쪽에서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기업이 몰락을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이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몰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몸담고 있는 직원들. 그럼 우리 주주들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돈을 더 벌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해외로 다 생산기지 이전해버리면 그냥 기아차, 현대차는 돈 더 번단 말이에요. 훨씬 많은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지금 한국이 제일 비싸니까. 자동차 이쪽에 있는 임금 같은 부분은 비교를 해보면 미국, 일본보다 비싸면 제일 비싼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제일 비싸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결국은 몰락할 것 같아요. 기업은 어차피 이익을 쫓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그룹의 운영진이 현대차를 말아먹을 만큼 저는 이제 멍청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드 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뭐 롯데, 뭐 이런 데는 다 이제 철수했죠. 현대차 어때요? 오히려 투자 확대했죠. 이게 뭐가 다를까요? OCI가 왜 지금 60만원에서 10만원까지 빠지면서 뭐하고 개박살나고 뭐하고 했어도 지금 이제 앞으로 좋은 흐름이 다시 만들어질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많을까요? 그렇게 안 좋을 때 투자 확대를 했어요. OCI는 계열사들 다 팔고 집중을 한 거란 말이에요. 태양광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하고 국가에서도 비난하고 뭐 여기서 비난하고 저기서 비난하고 결론은 그렇게 해서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의 경쟁력을 갖췄단 말이에요. OCI는. 현대차도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이제 공유경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쪽 모멘텀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뻗어나갈까라는 게 생각이에요. 자, 현대차에서 저번에 무슨 뭐 자율주행차 나오고 하면 자동차 이제 소비가 많이 줄 거다 어쩌고 그 30년 후 뭐 50년 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일단 자율주행차가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기존에 갖고 있던 차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차로. 그리고 나서 자율주행차 공유경제 이 부분에 대해 준비를 안 하겠어요? AJ 어쩌고저쩌고 거기 그쪽 있잖아. 렌탈 업체 같은 거 인수 추진하면서 이런 설들이 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우리 일반인들도 체크하고 있는 걸 이런 대기업들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정말 멍청한 거죠. 그런 댓글 사는 사람들 보면 웃겨. 골 때린다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를 이런 대기업들이 안 하겠냐고. 얘네들이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그런 또라이들이면 이런 대기업을 운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업 부분은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도 우리가 IT 끝났다 다 알고 있어요. 왜 삼성전자가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자리가 너무 높으니까 제가 봤을 때 한 200만원 초 그때부터나 돼야 이제 모아볼 수 있으려나. 무슨 뭐 심하면 이제 한 150만원까지 좀 빠져주면 좋을 텐데 안 빠져줄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IT 얘네들이 이제 손댔던 게 OLED 휴대폰으로 컸단 말이에요.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이오 투자.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에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자, 자동차 산업 이쪽에 뛰어들었어요. 자, 이제 과거에는 휴대폰이 이게 메카였어. 이제 OLED IT 반도체하고 반도체하고 휴대폰 쪽이 핵심이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경쟁자가 많이 생기려는 흐름이 보이니까 오히려 기술력을 이제 끌어올리면서 설비를 늘리는 이제 그런 진행들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저는 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그쪽에다 투자하는 게 전장 쪽. 앞으로 신성장 산업 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헬스케어 전장. 앞으로 핵심 사업에. 이게 다르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삼성이 지금 전 세계 1위 기업인 거고, 이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삼성은 절대 먼저 해갖고 리스크를 가지지 않아요. 보면. 정말 똑똑한 게 벤치마킹의 귀재예요, 벤치마킹의 귀재. 리스크가 없어. 아이폰에서, 예를 들어 아이폰이 나오니까, 그거 베껴갖고 갤럭시 만들어갖고, 떼돈 벌고, 반도체 같은 부분은, 이제 부품 같은 부분은 이미 독보적이야. 독보적인 1위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규 진입하는 기업들을 죽여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OLED 제품들을, 이게 너무 공급이 많아진다. 그럼 삼성이 다른 기업들을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적자를 확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싸게 풀어버리는 거야. 좋은 물건 싸게 풀어갖고, 긴축 정책을 하는 거지. 다 죽어버리면, 다시 삼성전자는 공급량을 자기 마음대로 조율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 위치에 올라있는 게 삼성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슨 일단 대한민국 망해도 저는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기업이라는 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럼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 기업의 주인이 되고 싶어. 그 기업의 주인이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싼 거를 찾아야 된다. 무조건 싼 거. 자동차 철강 싸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험도 싸고, 증권도 싸고. 싼 거 위주라고, 싼 거.
지금 IT 바이오는 비싸니까 쳐다만 안 보면 돼요. 빠질 때 같이 빠지든지 말든지.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건 비싼 거예요. 5G 마찬가지라고. 지금 비싸다니까. 안 싸요. 통신 3사?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그냥 모멘텀이 좋은 거지, 그냥 싸진 않아요. 그래서 가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통신 3사 중에 싼 거는 KT 있네, KT. 자,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이야기를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 내일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이제 만도 현대모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만도는 싸지 않아요. 자동차 기업인데 싸지 않아. 별로 매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익 성장에 집중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성장주예요.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성장주인데,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바닥을 잡아놓고, 이게 바닥이 언제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나보다 10만원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놓고,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해냈죠. 월봉상이니까 이 봉하나의 한 달입니다. 그럼 요만큼이 1년이에요. 요만큼이 2년이고, 요만큼이 이제 2년이라는, 한 2년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구간에서 매물을 집어삼키면서 한 1, 2년? 한 1년에서 2년 사이 그 정도 이제 매집을 했어요. 매집을 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매물을 벗겨낸 다음에 주가가 크게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온 다음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진입을 해도 되는 구간이라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계좌 한 5% 정도는 이제 분할 매집을 해서 좀 끌고 가면 수익은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파란 동그라미 있는 구간은 내려오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내려와지면 이제 계좌 10%까지는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20만원을 이탈해버린다면 던져버려야 돼요. 20만원 이탈해버린다 그러면 이건 거의 거의 망할 정도의 위기라든가, 지금 시장이 대폭락, 이게 나오지 않으면은 이 자리까지는 거의 갈 확률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만도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보면, 이제 PBR 1.95배, 비싸요. 싸지 않아요. 자, 배당 1.64배, 배당도 높지 않아. 시총이 지금 한 2조 8천억 정도 되는데, 17년도에 이제 통상임금 이 부분에 또 두들겨 맞았더라고, 만도도.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4분기에가 이게 적자 전환이 돼서 이게 적자로 찍힐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예상 가이던스고, 이제 보면은 2018년도에 큰 폭으로 이제 성장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건 이거보다 더 확대돼서 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확대돼서 나오면 땡큐인 거고, 주가는 더 많이 가겠죠. 이건 이제 내년에 봐야 되는 거고, 내년 1분기부터 이제 체크하면서 이제 보유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는 이상 흐름의 감지가 되고,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철강 산업이 이익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바닥을 탈피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전체적인 경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주, 증권주, 그리고 무슨 내수주 위주로 해서 1, 20%만 운영하면서 진짜 단기 매매만 하면서 그런 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인버스 비중만 운영해야 돼. 근데 그런 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3분기 실적을 보니까 3분기 실적에 이제 적자가 나왔는데, 이걸 살펴보니까 통상임금 소송 부분 때문에 4분기에도 이제 적자가 지속되는지 이걸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4분기 실적은 이제 2월달에 나옵니다. 내년 2월달에 나오고, 그 부분은 이제 거의 적자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1분기, 그게 이제 내년 1분기 실적이 한 4월달이나 나오겠죠. 4월달이나 나오면 내년 1분기 실적부터 이제 늘어나야 돼요. 내년 1분기나 2분기부터. 1분기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지만, 2분기부터 이제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이 상승이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지금 4분기, 지금 12월이잖아요. 3분기 적자였고 4분기에 죽을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9월달에 3분기란 말이에요. 3분기 실적이 11월달에 나왔어. 근데 10월달부터 이렇게 튀어버리네? 이게 왜 그럴까? 내년 1분기, 2분기부터 이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선반영되는 거예요. 주가는 항상 선반영된다. 지금 수소차도 움직이고, 수소차 관련주들 이런 것도 움직이고 있고,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수소차 모멘텀이라는 거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그냥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케팅을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름 갖다 붙인 거예요.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부품 같은 부분은 이제 당연한 거예요. 자동차 기업들은 다 그쪽 부품으로 이제 바꿔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가 나오고 전기차가 나와도 납품이 가능한 그런 부품군을 생산을 해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자동차 섹터 부품주들은 전부 다 수소차 관련주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쪽에서 이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면 도태되고 망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만 피해서 우리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이제 2018년 2월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1분기 실적, 내년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 생각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실적이 1, 2분기에만 좋으면 3, 4분기에는 더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내후년에는 이제 실적이 폭발하면서 지금 IT처럼 지금 IT,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지금 뭐 꼭지니 어쩌니 말이 많은데 그런 구간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그래서 지금 2017년도 지금 거의 생바닥이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시간이 지나보면 또 다 검증이 되겠죠. 자, 부채 비율을 보면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줄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줄 거라고 이제 보이고 있고, 부채가 또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만도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아요. 만도가 성장주 개념을 우리가 접근한다 그러면 중소형주를 봐야지 만도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들고 나온 겁니다. 만도가 주가가 안 움직일 거라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크게 많이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성장주를 볼 거면 지금 수소차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들 중에 굉장히 싼 종목들이 많아요. 시총이랑 대입을 해서 이제 PBR이랑 시총이랑 영업이익이랑 대입을 해보는 거죠. 시총이 2조 8천억인데 예를 들어 3,400억을 벌어요. 1년에. 18년도에. 이게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걸 살펴보면 10% 조금 더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산가치 대비하면 1.95배 비싸단 말이야. 싸지가 않아. 근데 싸면서 이게 20%, 10% 이상 그렇게 잡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부품주 중에서 찾아서 중소형주를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2년 후에 만약에 만도가 만약에 1, 200% 간다. 2년 후에 1, 200% 간다 그러면 걔네들은 1000%, 2000% 간다고요. 내 말이 맞나 아닌지 2년 후에 한번 확인해보자. 이게 만약 주도주로 자리를 잡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1000%, 2000% 정도의 부품주들에서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50%는 우리가 들고 있자라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계속 지금 추리고 찾고 하는 과정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오늘은 이제 만도하고 현대모비스만 볼 거예요. 그리고 내일 현대차, 기아차 살펴보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이제 뭐 다음 주까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현대모비스를 보면, 현대모비스는 이제 3차 파동이 남은, 이제 장기 기술적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는 보면 2차 파동에서 이게 너무 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강했잖아요, 이게 탄력이. 그래서 이거는 잘하면은 전고점 부분에서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겠다. 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싸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가면 거의 더블 근접한 구간이 와요. 더블은 안 되고 한 50%에서 한 70%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돌파를 한번 해내면 이 구간에서 이제 좀 이렇게 만들고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이 3차 파동이 이 구간에 3차 파동이 끝났는지도 몰라요. 이 밑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오고 2파 조정받고 이제 다시 1차가 진행이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1차가 지금 진행되는 구간이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1파, 2파, 3파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걸 이제 업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풀렸네 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바닥은 잡혔네 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만도보다는 현대모비스가 더 싸요. 근데 더 대형주죠. 움직임은 더 더디다는 거예요. 향후 이제 친환경 모멘텀의 성장 정도가 만도가 더 좋다, 현대모비스가 더 좋다, 이거는 이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더 좋아 보여요. 이제 보면 시총이 25조인데 이제 벌어들이는 금액은 비슷해요. 2조 8천억에서 3,400억 버나 25조에서 2조 9천억 버나 뭐 비슷하잖아요. 10% 좀 넘는 상회하는 그 정도 실적이 2018년도 예상 실적으로 잡히고 있고, 부채가 훨씬 없죠. 많이 싸죠. 그리고 PBR이 0.86배. 자,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배당은 뭐 비슷하게 주고요. 보면 ROE 같은 부분이 만도보다는 좀 작게 잡히죠. ROE를 이거 안 집어넣었네. 아무튼 더 작게 잡혀요. 근데 보면 2017년도까지 계속 성장률이 줄다가 성장률이 계속 줄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성장률이 줄다가 성장률이 올라가는 이제 턴어라운드 시점을 2018년도보다 만들 거다라는 게 대부분 이제 리포트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시장 전망이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흐름들이 자동차 산업은 보이고 있는 거고, 이걸 저는 이제 2017년 초부터 이제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시점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바닥이 잡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6개월로 보면 만도가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만도 현대모비스만 놓고 봤을 때는 만도가 단기 수익률은 더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현대모비스가 더 큰 수익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뭐 10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만도를 할 바에는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찾아야 된다. 이거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고 더 매력적인 종목을 찾으면 널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현대모비스를 투자할 거면 이건 안전성이 확보된 저평가 가치주예요. 현대차, 기아차가 더 싸요. 그럼 현대모비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를 해야지. 우리가 매집을 하고 보유를 하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더 싸단 말이에요. 현대모비스보다. 그리고 어차피 자동차 업황이 움직이면 다 같이 가요.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게 움직인다고 배팅을 할 때 더 갈 거, 더 많이 갈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다 갈 거라 그래갖고 덜 갈 걸 살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현대차, 기아차가 더 많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포트 구성을 해놓고 현대모비스는 버린 거예요. 만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런 성장주를 볼 거면 중소형주에서 찾아야지 굳이 만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소형주에서 보는 거죠. 원래는 만도 현대모비스도 가지고 갈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아무리 봐도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추리면 더 좋은 거를 발굴해. 이제 그게 실력이겠죠. 기본적인 수익은 누구나 다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도 현대모비스 이런 거 갖고 운영해도 저는 만약에 자동차가 이제 주도주로 부상하는 구간이 온다 그러면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보다 수익이 더 나오는 종목은 만도보다는 이제 중소형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들 이쪽이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 현대모비스 이거는 이제 저평가 가치주 측면이에요. 그러면 이건 기아차, 현대차 더 매력. 기아차, 현대차가 더 매력적이다. 탑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 현대차, 기아차를 기준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 섞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좌 비중을 이제 할당을 하면 돼요. 10%를 주든 20%를 주든 계좌 비중의 10%, 20%를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투자는 항상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판단이 잘못되었다 확인이 되면 고치면 된다. 투자는 이렇게 긴 흐름으로 가져가야 돼요. 판단이 잘못되었다 확인이 되면 고쳐서 하면 되죠. 우리가 커뮤니티 시스템을 제가 리딩을 처음 해보면서 내가 스스로 운영하던 시스템과는 굉장히 바꿔야 될 게 많았고, 회원분들의 심리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게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스템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이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기준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죠. 나중에 또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그렇게 수정 보완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대입을 하고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12월이니까 10개월 걸렸어요. 이만큼 성장하는데 커뮤니티가 이만큼 이런 시스템을 성장시키는데 10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겠죠. 계속 꾸준하게.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고 기존 방식만 고집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 회원분들은 이런 거 다 배워버려요. 왜? 나 다 가르쳐주니까. 다 배워버리면 그거보다 더 매력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전 도태되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진 않겠죠. 뭐 벌어놓은 돈이 세이브되고 뭐하고 하면. 근데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시스템도 수정 보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수익이 극대화되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성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나중에는 이제 법인화되고 하면 직원들을 더 많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계속 이제 확대를 해나가야 이제 성장성이 있겠죠. 우리 커뮤니티도.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기업에다 투자를 해서 기업과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석은 항상 가장 어려울 때, 쌀 때, 얘네들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 판단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을 해야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이제 벗겨냈을 때, 힘든 거를 벗겨냈을 때 벗겨내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항상 상존을 하죠. 고수익에는 항상 고리스크가 따라요. 고리스크가 따른다. 자, 지금 가상화폐 갖고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가상화폐 같은 리스크가 있는데 가상화폐 갖고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카지노 가서 바카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판단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너무 확률적으로 카지노에서 바카라라는 게임을 운영을 하면서 돈을 버는 데는 확률적으로 내가 거기서 게임을 하면 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상화폐에다 매매를 하는 것보다 카지노에서 바카라는 게 더 난데, 그럼 확률적으로 내가 져 있어요. 그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쵸? 리스크, 주식 투자는 은행 예금하는 것보다 채권 투자보다 고수익이에요. 근데 리스크가 그만큼 크죠. 근데 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찾아서 운영하는 게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시스템대로 운영을 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면 점점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자산이 증가되는 속도, 안전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꾸준히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제 1하고요. 자, 기아차,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은 이제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부품주를 다뤄보든지, 수소차 관련, 뭐 그쪽을 좀 다뤄보든지, 그건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고, 이런 포인트를 잡는데 내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구상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해보셔서, 그렇게 해서 성토하셔서, 수익도 많이 내시고, 다들 자산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마크 있어요. 추천마크 클릭해주시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시청은 저도 막 유튜브 같은 거 보고 하다 보면 막 3분, 5분 막 이런 광고들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다 볼 필요 없어요. 30초 이상. 뭐 광고가 재밌으면 다 봐도 되겠죠. 저도 가끔 다 보는 광고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나오고 뭐하고 하면 광고 찍었네, 뭐 찍었을까 하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제 30초 이상 봐주면 이제 수익이 누적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30초 이상은 봐주는 걸로. 그래야 저도 이 노력에 대한 보답을 어느 정도는 받아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일 또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